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3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비상폭발 체계 오류 때문에 실패했다는 게 북한 주장인데요. 기술적인 부분만 들여다보면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은 오는 10월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다시 예고했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그제 새벽 3시 50분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습니다.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이 발사체는 이호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해 날아가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발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지속 추적 감시하였고 실패로 평가하였습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1, 2계단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의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북한이 밝힌 실패 원인, 이 비상폭발 체계 오류는 뭘 의미하나요? 네, 비상폭발 체계는 발사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폭하도록 하는 비행 종단 시스템을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작동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비상폭발 체계가 가동돼 3단 로켓이 폭발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의도치 않게 폭발 체계가 쉽게 얘기하면 오작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3단이 폭발해서 인공위성하고 우주에서 소실했다. 이런 얘기고요. 실패는 했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지난 5월 1차 발사 당시엔 1단 로켓 분리 후 2단 엔진의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추락했는데 이번엔 3단 분리까지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3단 엔진도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는데 비상폭발 장치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폭파가 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공 엔진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례 연속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엔진 결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북한은 바로 3차 발사를 예고했다죠. 네, 오는 10월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차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사고 원인이 엔진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로켓 단분리나 동작에 문제가 없고 바로 재발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북한 발사체에 들어가는 연료가 겨울이 되면 얼 수 있어 실제 발사 가능 시점이 10월이 한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사산화의 질소가 영하 11도에서는 얼어요. 겨울에는 발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 보온 조치 안 하면. 그러니까 아예 10월을 못 받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해군 동해 함대를 시찰했는데요. 경비함에 탑승하는가 하면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도 참관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북한은 시찰을 언제 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지난 21일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훈련을 겨냥해 해상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해석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봉쇄했던 북한의 국경이 이제 완전히 열리는 듯한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중국과의 여객기 운항도 재개됐는데 북한 국경이 전면 개방되는 건가요? 네, 지난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이후 43개월 만에 북중 간 여객기 운항이 재개된 겁니다. 중국에 발이 묶였던 북한 대사관 직원이나 유학생 등이 귀국한 걸로 전해졌는데 2년 전 임기를 마치고도 귀국하지 못했던 지재룡 전 주중 북한 대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중국 민항 당국은 고려항공 여객기의 주 3회 운항을 허가했는데요. 이틀 뒤인 24일에도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과 평양을 오갔습니다. 러시아와의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죠? 네, 어제는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갔고요. 모레에도 운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정전협정 체결일 행사에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한 데 이어 북러 밀착과 교류는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국 교류 복원을 위한 광범위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조만간 외국인의 관광을 허용할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엔 북한 여행사가 올가을 평양에서 열리는 골프 대회에 외국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었죠. 이번엔 중국의 한 북한 전문 여행사가 내년 봄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대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신호 총소리가 울리자 출발선을 박차고 경기장을 떠난 선수들과 애호가들은 제정된 주로를 따라 기운차게 달렸습니다. 여행사 측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보기 위해 투어에 참가하는 사람도 환영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제 북한이 외국 관광객에게도 국경을 완전히 여는 건지 주목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경이 봉쇄가 됐었는데 외부적인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외국인 관광 사업은 재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버스로 국경을 넘었던 북한 태권도 선수단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고 시범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것으로 보여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본격 복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사령탑으로 불리는 김덕훈 내각 총리를 콕 집어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건달뱅이의 무책임, 틀려먹은 것들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해가면서 총리와 내각 간부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향후 대대적인 문책도 예고됐는데요. 김 위원장이 돌연 내각 총리를 비난하고 나선 이유는 뭔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월 북한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의 축구 경기. 내각팀이 골을 넣자 김덕훈 내각 총리가 벌떡 일어나 환호합니다. 실점할 땐 아쉬워하며 주저앉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손짓을 하며 만류하는데도 혼자 서서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합니다. 2020년 8월 59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내각 총리에 발탁된 김덕훈은 경제 분야 1인자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김정은을 대신해 건설산업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곰독지구 산림주 건설장, 단촌 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 건설 대상들을 돌아보면서 각종 공개 석상에서 권력 실세로 불리던 최룡해나 조용원보다 먼저 호명되기도 하면서 권력 2인자의 지위에 오른 듯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당무위원 대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조용원 동지. 하지만 각별한 듯했던 김정은의 신임은 3년 만에 신랄한 비난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평안남도 안석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피해 발생과 대책 미비의 책임을 콕 집어 김덕훈에게 돌렸습니다.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교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두동강난 제방 사이로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밀려들어 침수된 농경지. 팔을 걷어붙인 채 허벅지까지 물에 잠긴 논에 직접 들어간 김정은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내각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내각 총리는 관조적인 태도로 현장을 한두 번 돌아보고 가서는 부총리를 내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현장에 나온 부총리라는 사람은 연유 공급원 노릇이나 했으며 이어 간부들의 무책임과 무규율이 난무하게 된 건 내각 총리의 무맥한 사업 태도와 비뚤어진 관점 때문이라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규율조사부, 국가검열위원회, 중앙검찰소 등의 관계자들을 문책 처벌하라는 명령도 하달했습니다. 당 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지적 전응아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김덕훈 총리는 물론 내각의 주요 간부들도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현지 주도에서 당 간부들을 질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당 부분 상세하게 이렇게 밝히면서 직접 검명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정은의 질책 사흘 뒤 김덕훈은 내각 총리 명의로 태국 수상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총리 자리를 보전하고 있지만 당분간 이전처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내각 총리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활동은 계속 당분간 한다고 봐야겠죠. 이번에 김정은이 김덕훈 내각에 대해서 비판한 그 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내각 총리를 그대로 두고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실세처럼 군림하며 잘 나가던 김덕훈이 갑자기 표적이 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식량난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지적합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벌써 절반이나 지났는데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책임을 물을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이 본인이 첫 번째 내세웠던 5개 년 전략은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본인이 불안한 거죠, 사실은. 한 번 더 실패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간부들의 기강을 잡으려는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풀이됩니다. 김덕훈을 비난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내부적인 분위기 다잡기 이런 측면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내각은 작은 농장부터 각종 공장 등 거의 모든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책임이 막중하지만 실제 권한은 당과 군에 비해 미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력 경쟁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족한 것은 해외에서 가져오세요. 외무성하고 논하세요. 이런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책임은 많고 권한은 적다. 언제든지 팔이 목숨이다.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 속에서 김덕훈의 위기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 행사장에선 김정은, 리설주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땅을 보며 딴 생각에 잠긴 듯한 김덕훈의 모습이 여과 없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검열을 거치는 북한 매체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런 돌출 행동을 내보내는 건 일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편집해서 내보내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사진 나온 거 보면 이 사람은 이거 조금 있으면 잘못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김정은의 그림자로도 불리는 핵심 7세 조용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태풍 칸눈 피해를 입은 침수 현장을 찾은 조용원은 젖은 양복 바지에 맨발로 논두길을 걸으며 김정은을 수행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멀끔한 김덕훈의 모습과 조용원을 동시에 노출하며 간부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진짜 충성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북한에서는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집권 초부터 내각의 경제 책임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 경제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내각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순전히 북한 내부의 자원과 인력과 기술에 의존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 그건 내각이다. 전형적인 기술 관료이자 경제 엘리트 출신인 김덕훈은 그런 과정에서 경제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내리막을 맞았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다시 발벗고 나서라며 헌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윤입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경고가 잇따른다고 하죠. 올 여름은 폭염특보의 연속이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여름을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는 에어컨을 더 일찍부터 또 오랫동안 틀어서 냉방비 걱정된다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북한에 계실 때는 여름 어떻게 나셨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여름이 될 때마다 너무나도 땀을 많이 흘려서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의 여름은 굉장히 더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문을 닫아 놓잖아요. 에어컨 바람이 나갈까 봐. 이제 그런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바람이 통해야 그나마 조금 이제 더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고 이제 관통시키면서 살았던 그렇게 여름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늘고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네. 올 여름도 폭염이 닥치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는데요. 북한 TV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8월 4일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평양시에서는 15시 현재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평균에 비해서 3도씨 더 높았습니다. 원산시로서 낮 최고 기온이 38.3도씨였으며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 전역에 폭염이 닥치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심혈관 질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폭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데 꼭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혈압 하강제들과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닐 것을 권고합니다.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주민들에게 폭염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출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 이렇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만큼 더위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황사가 굉장히 심한 날에는 가끔씩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라 이런 경고가 가끔씩 나오긴 했는데 더위 관련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에서도 여름철 더위가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 한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25도 저녁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 열대야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극한 폭우라고 하는 용어도 생겨나고 온열성 질환이라는 용어 생겨나듯이 그렇게 기온 변화에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유도가 좀 높고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대야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 세계 기상기구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 다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열대야라는 단어가 곧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는 이 에어컨이 나오는 공간도 있고요. 그렇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 있기도 해가지고 좀 피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이런 배려가 있을까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한국에 오니까 어딜 들어가든 다 에어컨이 나오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이제 어렵지 않게 마실 수 있고 북한에서는 에어컨도 없고 아침에 그냥 생수를 통째로 얼려서 가져가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그늘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그나마 조금 시원하거든요. 땅속 깊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하철에 일부러 들어가기도 했던 적도 있고. 근데 저 버스는 또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거의 저는 걸어다니는 약간 사우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더위를 피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비싼 아파트 조건 중에 하나가 역세권이었는데 요즘 숲세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삶의 기준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인프라가 깔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늘 쪽에서 쉬거나 아주 뜨거울 때는 활동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이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 그럴수록 TV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평양의 대형 물놀이장입니다. 주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북한 TV는 계속되는 무더위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무덥고 폭염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우리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이런 구역이 바로 우리 야외 물놀이장이다. 오늘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이달 초 북한 TV에서는 해수욕을 즐기는 등 피서에 나선 북한 주민들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통 피서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단위로 가기보다는 마을이라든가 직장 단위로 공동으로 피서를 다녀오는데요. 단체로 조직을 내서 가서 해수욕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같이 도시락을 하거나 음식을 마련해서 먹는 방법으로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주일이나 며칠씩 그렇게 가지는 않죠. 그렇죠. 네, 여름 휴가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름철에 7, 8월은 해양 월간이다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다 수영장을 많이 찾기도 하고 물놀이 하러 많이 가고 원산에 1박 2일로 가끔씩 가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당일치기로 그렇게 가서 물놀이 하고 고기 이런 거 좀 구워 먹고 그렇게 하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네. 한편 북한 TV는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음식들도 소개합니다. 수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오이로 김치를 만들면 더위 해소, 갈증 해소, 해독 작용에 좋다고 선전합니다. 북한의 여름에서 오이를 뺄 수가 없죠. 여름에 그렇게 오이는 식초, 그다음에 이제 소금, 오이 이렇게 들어간 걸 마셔줘야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어가지고 늘 오이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주민들은 부채를 붙이거나 나무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에 물도 뿌리지만 역부족인 듯해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건강 관리를 당부합니다.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며 수분과 전해질,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서 보완하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이런 얘기를 일일이 보여주고 생활과 관련된 방송 내용들이 좀 많아지면서 뭔가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이 우리를 위해서 챙겨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2014년에 이제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 속에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자연재해와 환경보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각성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역할들을 이제 방송 언론이 앞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여름이면 수영 생각만 해도 시원하거든요. 북한 주민들 스스로 뭔가 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채, 양산 이런 건 필수로 갖고 다니죠. 그리고 북한도 요즘에는 선선풍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갖고 다니고 손수건 많이 갖고 다니고 그리고 얼음물 자주 마시고 그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학교 과정에 수영이 필수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꽤 있었고 거기 한번 들어가서 수영하고 나오면 한 2~3시간 동안은 끄떡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여름철에 수영이 굉장히 필수가 아니었나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또 많은 더위를 식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는 여름. 특히 폭염이나 폭우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북한은 좀 어떤가요? 이쪽 부분은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특히 이제 영유아 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는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북한도 최근에 장애와 관련된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로보장이라든가 어르신 사업을 많이 보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방송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안타깝지만은 여름이 되면 활동을 많이 못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주민들 피해를 좀 줄이고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기후와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좀 많이 제한돼 있거든요. 이게 더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대응해야 될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공공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북한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갖춰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어쩌다 나오는 보도들은 좀 제한된 계층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많이 안타깝지만 기간시설 확충이 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여름철 더위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떤 혁명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들에는 되게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기 공급도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찌 보면 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잘 집중적으로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더위를 당연시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다행인 듯한데요. 인프라도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막바지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남은 여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통일은 과연 필요할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젊은 층, 특히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죠. 네, 10대 청소년들이 젊은 시선으로 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표출한 연극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소극장 주변이 모처럼 어린 학생들로 북적댑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5년째 개최한 청소년 통일연극제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로 결선 공연을 앞두고 무대 앞 객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난 전혀 통일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도 좀 통일에 있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과연 평화통일이 뭔지를 좀 인지시킬 필요도 있겠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갖게끔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올해 통일연극제엔 4개의 고등학생 작품들이 결선에 진출해 잠시 후 이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졌을까요? 함께 관람해 보시죠. 같은 학교 또래 친구들끼리 뭉쳐 수개월간 주제에 맞춘 대본을 쓴 뒤
하나둘 작품을 완성해왔고 드디어 그 창작물을 내놓는 자리. 불이 꺼지고 6.25 전쟁 폭격 소리로 무대의 시작을 알린 첫 번째 팀은 낙동강 전투 때 헤어졌던 이산가족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남북 분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산가족이 생각나고. 그래서 지금처럼 뜨거운 8월에 동생과 헤어지게 됐죠. 그날은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장자장 자는구나. 언제나처럼 엄마의 자장가와 부채질을 즐기던 1950년 8월의 어느 날 밤. 갑자기 쳐들어온 북한군의 어머니를 잃은 두 자매는 숨고 숨겨주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73년이 흐른 뒤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에서 불러본 엄마의 자장가가 전파를 타면서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졌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부채질해주면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언니 5번, 나 5번 나눠서 부채질해주셨어요. 맞아요. 7살이었던 동생의 당시 이름도 다시 찾아줍니다. 아이고 순자야. 언니. 내 이름이 순자야? 그래. 네 이름이 박순자. 내 이름이 박복자. 눈물샘을 자극했던 첫 번째 팀에 이어 두 번째 팀은 상상력이 동원된 작품을 올렸습니다. 길에서 만난 배고픈 할머니에게 빵을 드리자 구식 라디오 한 대를 받게 된 학생. 눈을 감고 주파수를 잘 맞추면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할머니의 말대로 하자 낯선 마을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여기가 어디지? 거기 누구네? 당장 나오지 않으면 다 써버리겠어. 뭐야? 대체 왜 북한 말이 들리는 거지? 드라마처럼 북한에 불시착하게 된 학생은 또래의 북한 자매와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못 보던 내미 나이가 있다. 나만의 노래와 춤을 고리로 금세 하나가 되어갑니다. 어이 남조선, 이제 와서 묻는 거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나? 정은이야. 정은? 어? 외자야. 두 글자. 떨리라. 손발이 다 떨린다. 북한 자매는 북한군의 감시를 피해 남한 학생의 귀환을 도와주고 남한 학생은 탈북한 엄마에게 전해달라는 자매의 편지를 받아들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합니다. 북한 말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고 만약에 진짜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상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남북의 정보전을 다룬 첩보물도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바다 통에 월남하여 남한의 기순을 요청한 후에 남조선에서 디도스 공격을 실시한다. 공화국의 명예를 위하여. 위장 귀순에 성공해 남한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정보도 빼내 북한에 넘겼지만 오히려 남북에서 모두 제거 대상이 된 남파 간첩 이야기로 긴장감 넘치는 무대를 만들어냈고요. 저희 나라의 사이버 의존도에 관해서 일단 먼저 문제점을 짚고 그거를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써내려간 것 같습니다. 각자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을 체험해보고 그 체험담과 의견을 나눠본 진지한 작품도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젊은 시선으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표출해본 10대들의 특별했던 무대.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발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열정과 패기만큼 통일은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화력폭탄. 폭탄, 화력샘 폭탄, 화력폭탄. 무기 폭발? 무기 폭발? 예, 그냥 직감으로. 한 개의 폭탄 안에 소형 폭탄들이 들어있는 무기로 흔히 집속탄이라 불리는 것을 북한에서는 송이폭탄이라고 합니다. 우와, 송이폭탄! 저건 생각도 못했는데. 조금 순수한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뭐야? 왜? 포도 송이가 한 송이에 포도가 많으니까 이 한 송이 폭탄에도 많은 폭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정부가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또 다른 유행병이 닥칠 수도 있는 만큼 감염병 대응 체계는 잘 마련해 둬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